참 오랫동안 계속되던 선거의 시즌이 제8대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을 끝으로 해서 잠정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국회의원 보선들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선거판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널 24K 하소연의 단도직입. 그래서 제8대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어떤 과제들을 남기고 어떤 현상을 보였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제 해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각종 매체에서 뭐 정신없이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여당의 압승이다. 그리고 보수가 돌아왔다. 그동안 진보라고 하는 집단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들을 다 탈환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채널 24K의 시각은 그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쾌재만을 부르고 보수들이 만세만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잔치판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채널 24K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 윤석열 정권의 본격적인 난코스 등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선거가 보여준 현상,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면 무엇보다도 낮은 투표율이라는 거죠. 최종 결과로 나온 것이 50.9%의 투표율.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게 열기가 뜨거웠는데 왜 지방선거에서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확 식어버렸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마 꼽아볼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중앙정치에 대한 소외.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권력교체를 요구하던 그 욕구와는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이 중앙정치에 대한 소외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대통령 선거 하나 해서 권력 교체했으면 됐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을 것이고 더욱이 양대 거대 정당들이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치의 모습. 이것들에 대한 진절머리가 결국 지방자치까지 퇴색시키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는 거 아니냐. 더욱이 이러한 퇴행적인 두 정당의 행보들이 이것이 공천권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현상이 이런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거기 이제 중심 인물들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원들, 이들에 대한 공천 과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번에 특히 보여진 무투표 당선이 이런 쏟아져 나오는 이런 깜깜이 선출 방식, 여기에 대한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깊게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누가 출마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무투표 당선이다. 그들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지는 더욱이 알 길이 없고 이런 선거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 보니까 선거에 대한 피로감, 이걸 선거하다가 참 나라 망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낮은 선거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 아닌가. 게다가 또 하나 꼽자면은
선거 해봤자 결국 정당 지지 표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의 지지는 지역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 뭐 가서 내가 표 한 장 던진다고 그게 그렇게 신성한 표가 되느냐. 이런 이제 민주주의라는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까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로서 그래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호남이라는 지역, 이 지역의 의식을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 아니냐. 느닷없이 날아온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 참 얼마나 말썽이 많고 참 끝도 없는 의혹, 비리, 뭐 이것에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대상자가 특정 지역의 출향민들이 많다는 곳에만 출마를 하면 거기에 터줏대감, 거기서 봉사를 참 25년씩이나 해왔다는 사람을 누르고 그냥 당선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현상, 결국 호남 현상인데요. 이것이 전국에 사실 전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 속에서 무슨 정치가 달라지겠느냐,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 이재명 씨 같은 사람 호남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민주당은 곧 호남이어야 하고 호남은 곧 민주당이어야 하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호남을 발전시켜줄 아무 뭐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민주당이니까, 호남은 민주당이니까, 이 깨지지 않는 논리, 이 위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마 호남 쪽에서는 야, 영남은 안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남 쪽에서는 일찍이 민주당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휘젓기도 했었죠. 호남에선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주목을 끄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 여기서 위안을 느끼는데요. 이정현, 주기환, 조배숙이라고 하는 세 후보들, 각각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전북도지사에 도전을 했던 이들이 그냥 출마만 해준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일정 투표율 이상 15%죠. 유효투표의 15%. 그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득표를 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그나마, 이들의 이러한 도전이 그나마 대한민국 정치의 작은 희망의 씨앗으로 보이고 위로를 해준다고 해야 할 것,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두 번째로 보수 세력, 사실 보수 진보란 말 집어 던지자고 채널 24K에서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그 집단들을 부를 마땅한 말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보수 세력들의 선거운동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했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참 뜻밖의 등장한 정치인 아닌 정치인, 이 사람 혼자서 해낸 선거 아닙니까 사실? 그 때문에 표가 몰리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무슨 특별한 공약들을 가지고 그게 너무도 좋아서 뭐 이렇게 선택된 국민의힘의 후보들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대통령의 모습, 거기에 흥분한 국민들이 그나마 그들이 윤석열을 돕자라는 생각으로 던져준 표들 아닌가요? 그나마 그 분위기도 깨고 그 성과도 가져가지 못한 선거가 있다면 경기도지사에서의 보수 세력이 그나마 통합도 못했던 것, 무엇보다도 보수 진영이라는 것을 내세웠던 그 진영 속에서 나왔던 교육감 후보들의 분열,
이들의 질의멸렬, 이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광, 그가 깔아놓은 카펫, 그거 하나를 분열이라는 이름 때문에 헛된 넝마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죠. 서울에서 인천에서 뭐 다들 그랬죠. 떨어진 곳은 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인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왜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거죠. 중앙정당은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에 관한 정치를 하는 그런 집단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는 지방별로 특색을 찾아서 중앙정치와의 교감 속에서 지방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정치여야 하는데, 아무런 정말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나 대책이나 이런 걸 갖지도 못한 중앙정당들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도시들, 부산이고 인천이고 대구고 대전이고 광주고 이런 광역도시에 설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의 존재 의미가 지금 뭐냐? 그 조직이 꼭 그렇게 있어야 하는 조직이냐? 광역도시라고 괜히 이름 붙여놔서 그러한 분류를 해야 하는 특정한 어떤 이익이 있느냐, 국익을 위한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죠. 게다가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3사람, 4사람씩 막 당선을 합니다. 1등부터 4등까지 당선.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그냥 된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뭘 하던 사람인지 알 수도 없죠. 그 속에다가 또 정당별로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제까지를 두는, 지금 각 기초자치단체 또는 뭐 광역이나 이런 데 있는 의원들의 비례의원들, 그들이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전문화되고 특성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나요? 거의가 그 정당에 어떤 충성을 했느냐, 그 정당의 충성보다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추천된 거 아닙니까? 국힘에서 비례대표들을 무슨 시험을 봐서 뽑는다 그랬지만 과연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그들이 어떤 성적을 냈는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곳에서 제가 직접 확인도 했지만 그 비례대표 그 양반, 글쎄요, 평생 특별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특별한 직업을 가졌던 적도 없어요. 정당에 열심히 쫓아다닌 것 이외에 선거 때마다 그들이 비례대표라고 들어간다 이거죠. 도대체 이런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걸 유지하는 거냐? 결국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희생되고 있다. 그 현상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교육감 선거, 채널24K에서 이미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 교육감 선거 이렇게 꼭 가져가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이렇게 보수 쪽이라는 쪽에서 만날 분열하고, 그래서 그러면 전교조가 미는 그 세력, 그쪽에 승리를 안겨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전교조라고 하는 참 특정 집단의 그 목표에 따라서 교육 현장의 희생양으로 존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감 선거 이따위로 계속할 거냐, 뭘 위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게 정의냐는 겁니다. 직접 선거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정의로운 제도입니까? 교육감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제부터 과제로 또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 공약이라고 이제
뿌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장이나 의원들일수록 거의가 뭡니까? 개발 공약이죠. 삽질 공약. 뭐 무조건 짓겠다, 뚫겠다, 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것의 생산성이 무엇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통합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사업이 분명한데 제가 되면 예타 면제를 받아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에 대한 검사조차를 못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공약을 남발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공약했다고 당선하면 공약 이행률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그걸 또 죽어라고 밀어제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 나라의 자원의 분배와 자본의 분배, 노동의 분배에 전부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나라 전 지역에 널려있는 비행장들의 예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도로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물처럼 짜여져 있죠. 이 좁은 땅이 고속도로로. 그런데도 도로는 계속 뚫어야 합니다.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의 이익과 부의 이익이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두 지역을 연결했을 때 한쪽으로 경제력이 빨려 들어가면 한쪽은 공동화돼 버리는, 또는 한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자본의 유출이나 소비의 유출만이 될 경우에 한 도시의 경제적 쇠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마치 양쪽을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은 이러한 정책이 도로를 뚫고 철도를 놓는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선거에 벼랑간 출마한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밀어붙여져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공약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나온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성 분석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그 경제성 분석을 필요로 하는 공약은 공약으로 남발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참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부정선거 시비가 선거 때마다 사라지질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거 하나를 우리는 완전히 털어내버리지 못하지요? 이번 선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오고 뭐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하나를 정리 못하는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이런 선거를 끝내고 나서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판에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부터 비롯하게 될지 대개 그러겠습니다마는 정계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 이들의 향후 행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반드시 사정당국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아마도 그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속이 안 될 방법이 없겠죠. 처벌을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인천의 계양을은 또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송영길 씨가 또 다시 돌아가나요? 이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의 행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또 하나의 파행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이 이번에 뭐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했다고 해서 뭐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마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힘의 당대표, 이 사람이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뭘 해서 얼마나 공을 세웠습니까? 이 사람에게 씌워져 있는 이러한 부도덕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 삭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곧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전당대회를 해야 될 텐데 이때에 당대표를 두고 또 어떤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될지 참 보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국힘보다 더 참 아슬아슬한 거는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민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인데 이 민주당의 이합집산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겠는지, 아마도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나. 그러나 그런 시도는 이루어질 거고 그거를 반대하는 쪽의 행보들도 있을 것이고, 이낙연 씨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민주당의 이합집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70석이 넘는, 요번엔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거대 야당, 이들의 행보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의 왜곡, 이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게 될지 참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인물들로 등장하게 될지. 아마도 윤석열 정권은 이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피해갈 수 없이 신적폐에 대한 사정을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셈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행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 이 행보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마지막이다 싶은 정도의 저항을 하게 될지, 어떤 형태의 저항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 숫자로다가 탄핵으로 밀어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막장 정치로 끝까지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예의 지켜보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과제들일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검수완박 법률의 위헌 논쟁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죠. 결국은 이제 헌재로 이 문제가 넘어갈 텐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의 이 명단을 한번 좀 보시죠. 이 사람들이 지명된 시기와 임기를 따져보면 가장 빠른 사람이 이선의 헌법재판관인데 2017년 3월에 지명이 됐네요. 임기가 6년이니까 2023년이 돼야 이 양반 바뀝니다. 이 양반이 거의 유일하게 근데 보수 세력,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명권자 명단을 한번 쭉 보시면 문재인, 김명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거의 문재인 계열로 이루어져 있는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입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엄정한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원칙은 통하지 않는 얘기가 된 지 오래됐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바뀌려면은 2018년에 지명된 임기 시작한 사람에서 2019년에 임기 시작한 사람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러한 검수완박 헌법 논쟁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하고 나오게 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눈 띄지 않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판이 싫어도 거기서 눈길을 뗄 수 없는 이유, 윤석열 정권은 과연 문재인, 이재명 이 두 핵심적인 인물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일들이 현행 대한민국 법령대로 100% 적용이 된다면 두 사람이 필연적으로 구속이 되어야 할 그러한 대상자가 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지난 5년간의 적폐 청산을 앞세운 정치개혁, 이걸 과연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을 두는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힘이 붙여서 이러한 일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을 과감히 정리 재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준석이부터 털어내고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쪽에 일정한 그룹이 존재하지요. 국회의원 그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내용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다가 그런 행태가 또 벌어지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그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뭐 지금이라도 숫자로만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숫자만 가지고도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야 하는 거, 미리 해봐야 하는 거,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존재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생각을 이제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들이 쌓여있는 쓰레기더미와 같고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이다. 채널24K에서 앞의 동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랬다면 강력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 다수는 선거의 부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전부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재판이 법원에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내야 되고 그를 종결시켜야 할 겁니다. 이러한 재판을 계속적으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는 법관들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로 법관들을 처벌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각오해야 되겠죠. 대법원장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 의석수를 빠르게 재정리해야 될 거고, 대장동 사건이나 또는 각종 펀드들, 이런 부패 사건들, 이것들은 정말 간단하게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일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국세청 요원들은 정말로 실력이 좋은 요원들입니다. 재벌들이 만일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들이 투입되면 얼마든지 얼마나 크기를 가진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잘하면 한 달 이내에 다 종결지을 수 있죠. 그래서 검찰과 국세청 요원 경찰을 합동수사만 편성을 해서 투입을 하면, 아니 법인들이 저지른 회계부정인데 따지고 보면, 그리고 공조직이 만든 결제 과정의 부당함에 관한 것인데
그걸 뭐 시간 끌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한 달이 걸려야 할 일입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미결로 되어 있는 간첩들에 관한 이야기, 그 사건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지요. 게다가 잠재적인 반국가사범 또는 현재적인 반국가사범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법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상당 부분 이 사회를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이제 거기에 전념해야 될 때죠. 그리고 이러한 진행이 드라이브가 성과를 인정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빠른 안정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빨리 발빠르게 경제적 안정을 보여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정권이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대북 관계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북 관계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 미중러의 관계가 그야말로 숨 쉴 틈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다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읽어내야 하고 그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대북관계,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계개혁과 연결시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민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는 북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지금부터의 전방위적인 국가 사무 수행에 있어서는 수순이 중요하고 수순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최선의 원칙에 항상 앞서 있는 가치가 국민의 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력 테스트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영부인과 둘이서 소탈한 일상을 보여주는 거 참 경호처 참 골치 아프겠어요. 느닷없이 백화점에 나타나고 느닷없이 어디 가서 나타나고 영부인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소탈한 건 좋은데 그게 국익과 관련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의 행보에 있어서 사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이제는 거기에 유념할 때가 됐다. 대통령의 의전의 파격 같은 이런 제스처, 이런 정치적 제스처는 약효가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도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고도의 긴장과 진지함, 이거를 보여줘야 할 때다. 그리고 그 긴장과 진지함 속에서 도출되는 참 기가 막힌 해법,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당선자 초기에 보여주는 그러한 행보에 절제가 필요하고 국민들과의 허니문, 그건 결코 무조건 길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 주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파른 앞에 아무런 등정로, 사전에 만들어진 등정로도 없는 가파른 산을 등산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운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빕니다.